자, 지난 시간에 그 제목에게 이어서 이제 9번 문제죠. 9번 문제는 이제 원가 회계 파트에 대한 문제예요. 9번 문제 보니까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원가 회계, 원가 계산 문제에서 이런 지식들이 있어야지 이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우선 구분을 해서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린 다음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여러분이 직접 보시란 말이죠. 우리 원가는 말이죠. 처음 배우실 때 그 용어들이 참 복잡하고 많아요. 뭐 그것도 당연한 이유가 제조업이라는 게 제품을 만들면서 상품을 사다가 그냥 파는 그런 상기업과는 다르더란 말이죠.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 거기에 소비되는 많은 것들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동원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원가를 갖다가 용어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궁극적으로야 제품을 하나 만드는데 들어간 그 비용들 집계하는 것이지만 그 집계할 때 보편적으로 이렇게 집계를 해요. 어, 우선 제품을 만들 때 재료비가 들어갈 것이고 제품을 만드는데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걸 농업이라고 불러요. 재료비와 농업이 제외한 모든 것을 경비라고 부릅니다. 우선 우리가 원가회계에서 요 세 가지 원가의 발생 형태, 이는 원가의 발생 형태로 구분하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얘를 갖다가 원가의 3요소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를 원가의 3요소 이렇게도 불러요. 혹시 이런 내용에서 교재에서 시험 문제에서 발생 형태에 따른 원가 구분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재료비, 농업비, 경비 요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제품을 하나 만들 때마다 하나 투입되면 그걸 그 하나 투입된 금액을 내용물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추적이 가능하면 우린 걔를 직접비라고 부르고 그렇게 추적이 불가능하면 우리는 이걸 간접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추적 그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의한 분류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직접비, 간접비 이렇게 구분합니다 라고 답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의사결정에 따른 원가 구분 방법이 있는데 여기 몇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대표적인 거 의사결정에 따라서 원가가 구분이 되는 것은 기회원가와 매몰원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의사결정에 따른 원가 구분이 이게 뭔데요? 그러는데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렇게 기회원가는 세 가지를 비교해 봐 드릴게요. 내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100이라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150이라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200이라는 걸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금액이 뭐 높은 거 또는 낮은 걸 선택하겠지만 여기에 딸려있는 여러 조건들이 다르더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그 급여라고 생각해 보세요. 월급. 자, 회사 시설도 되게 좋아요. 집에서도 가깝고요. 근데 단점은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되네. 이런 경우. 또 150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가깝기는 한데 회사에서의 근무 환경이 조금 떨어져. 근데 월급은 150을 준대. 이런 경우. 자, 이번에는 거리도 멀고 시설 환경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월급을 한 달에 200을 준대요. 자, 이러면 여러분 어떤 거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선택하는 게 자기 환경에 맞는 걸 다들 선택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금액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만 선택하는 사람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200을 선택하게 되면 그 포기하게 되는 금액은
150, 100 이렇게 되겠죠. 포기하게 되는 금액의 가장 큰 게 기회원가예요. 선택하고 포기하는 게 기회원가라는 얘기죠. 금액이 제일 큰 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난 150 선택할래요. 그러면 포기하는 두 가지 중에서 큰 금액, 요게 기회원가 또는 기회비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메모런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사결정과 관계가 없어요. 얘는 확정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걔를 어떤 금액을 상황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예를 들어 볼게요. 메모런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형자산을 사용하고 지금 그 차량 운반구라고 한번 해볼게요. 차량 운반구의 가격이 200인데 지금 얘를 갖다가 수리를 해서 150, 250에 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뭐 고장이 났거나 뭐 사고가 나서 수리 안 하고 그냥 팔면 100인데 수리를 해서 250에 팔 것인지, 그 다음에 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100에 팔 것인지, 요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죠.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부가에 얘는 지금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금액이 아니라 벌써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200이라고 하면 취득원가라든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의사결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벌써 다 확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선택하는 거, 요걸 이런 게 메모런가라는 거예요. 선택 가능한 건 이쪽이죠. 그래서 메모런가는 우리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원가들, 그런 걸 메모런가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는 기회원가와 메모런가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거 그 정도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또 뭘 하나 설명을 해드릴 거냐면, 지금 아까 발생 형태에 의한 원가 분류는 여기 재료비, 농업비, 경비라고 했고, 추적 가능성에 의한 분류는 직접비, 간접비라고 그랬는데, 우리 원가액에서는 얘를 갖다가 두 개 합쳐서 매트릭스로 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용어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료비인데, 재료비도 추적 가능한 것이 있고, 재료비 사용하고 나서 직접 추적 가능한 것이 있고 추적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직접 재료비라고 불러요. 노무비도 마찬가지, 직접 노무비라고 부르고, 경비도 직접 경비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다음에 추적이 불가능한 것들은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이렇게 불렀어요. 자, 이렇게 부른 이후에 우리가 목적은 공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원가를 집계하는 목적은 제품 한 개당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집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익을 얼마 붙여서 판매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여기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 요 두 가지 하고요. 나머지 것들 여기 직접 경비를 포함해서 여기 간접비들을 다 합친 거, 이 용어를 우린 제조 간접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파트가 넘어가시게 되면 우리가 원가를 집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요거 다 합친 거, 제조 간접비 이렇게 세 가지로만 집계를 하면 원가를 다 집계할 수 있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요거예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는 제품을 만들 때 제일 크게 발생하는 원가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직접 추적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제조 간접비는 추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배분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원가에서 이 용어들을 잘 이해하셔야지 그 다음 단계의 설명들을 알아들을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라는 용어로 불러요. 용어를 구분할 줄 모르면 당연히
물어보는 질문도 답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직접 농업비와 제조간접비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가공원가 또는 가공비라고 부를 거예요. 일부에서는 전환원가라는 용어로도 사용해요. 가공원가를. 제조업은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제조업 종류도 너무너무 많고요. 원가가 들어가는 건 다 똑같은데 업종마다 부르는 용어들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용어들을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때 보시게 되면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와 가공원가, 가공비와 공통되는 원가가 있어요. 보니까 요거죠. 직접 농업비가 기초원가와 가공원가에 공통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될 거고, 기초원가니 가공원가니 이거는 뒷부분에 원가액의 뒷부분에 종합원가 계산할 때도 많이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계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자, 요 그래프는 표는 뭐냐면 우리 원가에서요. 원가를 구분할 때 원가 행태에 의한 분류 방법이에요. 수업 시간에 들어보셨겠지만요. 원가 행태에 의한 분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변동비, 그다음에 고정비 두 가지인데요. 대표적으로 변동비, 고정비에 대한 이 내용을 한번 이해를 해 놓으셔야지 말로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내용을 이해해서 답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첫 번째 그래프는요. 제가 변동비를 갖다가 변동비 또는 변동원가라고 불러요. 요거 변동비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 요거는 고정비에 대한 특성을 제가 그래프로 표시해 놓은 거랍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제품을 만들 때 우선 여기 조업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조업도라는 것은 제품을 만드는 걸 측정할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해요. 조자는 한자어로 만들조, 그 다음에 업은 일, 그러니까 조업 그러면 만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도는 측정한다는 거죠. 얼만큼을 만들었는지. 근데 이 조업도라는 것은 통칭이에요. 조업도가 생산량이 될 수도 있고요. 생산량 또는 작업시간이 조업도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기계를 얼마나 돌렸는지 사용했는지 기계 시간이 조업도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품을 만드는 거 생산량 갖고 한번 따져본다는 얘기죠. 생산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품을 100개 만들었을 때 200개 만들었을 때 개수가 더 늘어나는 거, 조업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제품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그 원가에 비례해서 금액도 증가하겠죠. 제품이 만들어지는 생산 수량에 비례해서 원가가 증가하는 것을 우린 변동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개를 만들었을 때 5,000원의 원가가 발생했다면 지금 이렇게 만나면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비례해서 200개 만들었을 때 원가는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10,000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0개 만들었을 때 5,000원이 들어갔다면 200개 만들었을 때는 비례해서 10,000원이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비례적으로 총 원가가 이렇게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를 보고 이해해야 될 것은 변동비 상황에서는 조업도라는 게 증가할수록 총 원가는 비례해서 증가한다. 요거를 이해하고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엔 두 번째 거예요. 100개 만들었을 때 5,000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100개가 아니라 한 개 만들 때 한 개당 단가는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5,000원 나누기 100 하면 여기 50원이 나오죠. 그죠? 한 개당 가격은 단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단위당 원가라고 불러요. 단위당 원가는 5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0개 만들었을 때 10,000원이 발생했다면 한 개당 원가는 얼마일까요? 10,000원 나누기 200 하면 똑같이 50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변동비의 특징은 단위당 원가, 한 개당 원가는 일정하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 그래프를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얘를 제가 뭐라고 써놨느냐면 단위당 원가의 그래프는 몇 개를 만들던 간에 한 개당 금액은 일정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변동비의 특징이에요. 총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총 원가는 비례해서 증가하고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고정비 특징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임차료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공장을 빌려서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매달 임차료가 6,000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임차료. 자, 그러면 임차료는 한 달마다 6,000원이 나가는데 지금 그 공장 안에서 제품이 0개 하나도 안 만들 수도 있고 100개를 만들 수도 있고 200개를 만들 수도 있고 1000개를 만들 수도 있고 등등 하겠죠. 그죠? 자, 제품 즉 조업도가 조업도가 쭉 증가해도 총원가 이 6,000원은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고정비의 특징은 뭐냐면 조업도가 증가하더라도 총원가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한 개당 원가, 즉 단위당 원가는 어떤데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100개 만들었을 때 우리가 고정비 6,000원을 지급했다면 한 개당 단가는 얼마가 될까요? 원가는 6,000 나누기 100 하면 60이 나와요. 그죠? 근데 고정비는 일정한데 200개를 만들었다면 6,000 나누기 200 하면은 한 개당 원가는 30원이 되죠. 가격이 떨어져요. 나가는 고정비는 일정한데 제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 개당 원가는 떨어져요.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하향이 된단 말이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를 갖다가 단위당 원가의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원가 형태에 의한 분류, 이 그래프를 통한 변동비와 고정비에 대한 질문은 총원가나 단위당 원가, 요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돼요. 왜냐? 여러분이 요거 변동비와 고정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자, 요 상태에서 전 설명은 제가 해드릴 거 일단 요약식으로 다 해드렸는데, 자, 원가에 대한 설명을 한번 옳지 않은 것을 보자고요. 기초 원가이면서 가공 원가에 해당하는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다. 요거 얘기하는 거죠. 맞는 말이네요. 다음에 두 번째, 직접 원가란 특정 제품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어서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원가다. 직접 원가라는 것은 여기 두 가지 있죠.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직접 원가라고도 불러요. 두 가지를 합쳐서 직접 원가라고도 부른다. 그것도 추가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근데 어차피 직접이란 말은 추적 가능성에 의한 분류이므로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원가이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볼게요. 변동원가는 생산량이 증가할 때마다, 여긴 단위당 원가라고 그랬죠. 변동원가는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단위당 원가도 증가하는 원가이다.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 요 단위당 원가죠.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증가했나요? 단위당 원가는 제가 일정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틀린 거예요. 변동원가는 단위당 원가는 증가가 아니라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매몰원가는 과거에 발생하여 현재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없다. 그래서 보기는 1, 2, 3, 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보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 이해하고 또 이렇게 학습을 했다면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을 제가 계속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아시고 복습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9번 문제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다음 10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이죠. 개별원가 계산의 적용이 가능한 업종을 물어보고 있네요. 원가 계산에서 대표적으로 말로 묻는 문제 중에서는 이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 비교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아주 빈번하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푸시면서요, 어렵지 않으실 테니까 개별원가 계산하고 종합원가 계산의 비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걸로 개별원가 계산은 조선업 있잖아요. 컨테이너선, 유조선 생각할래요? 유조선 하나 대표적으로 종류를 생각해 놓으시고, 종합원가 계산에는 설탕, 밀가루 이런 거 있죠? 대표적인 걸 이렇게 떠올리세요. 유조선은 한 척, 두 척, 세 척 개별적으로 제품별로 계산할 수가 있죠, 원가를. 근데 설탕은 한 알당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띄어내서 원가 계산을 하기 힘든 것들은 유사한 것들 모아서 뭉뚱그리로 종합원가 계산을 하는 원가 계산을 한다는 뜻이고요. 유조선이나 항공기나 이런 것들은 건물 같은 거요. 하나하나 원가를 다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부른 것 뿐이에요. 이런 유조선이나 항공기, 건물 이런 것들은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는 특징들이 있어요.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소량이에요. 그 대신 품종은요. 종류는 되게 많겠죠. 그다음에 뭐 배 만들 때 컨테이너선, 유조선, 군함, 뭐 구축함, 뭐 배들을 하나하나 별도로 다 만들 수 있어요. 품종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종합원가의 계산의 특징은 같은 종류를요 연속 대량 생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종합원가 계산을 하더라. 생산 형태 구분해 놓으셔야 될 거고, 업종, 조선업, 건설업, 항공업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얘는 정유업, 연속 대량 생산되는 것들이죠. 제당업, 제조업 이런 것들이 있대요. 자, 요 나머지 것들은 수업에 했던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도록 하고, 여기서는 업종을 물어봤으니까 개별원가 계산, 제분업, 연속 대량 생산되죠. 정유, 연속적으로 생산되죠. 건설업, 여기서의 답은 3번이 건설업이네요. 식품가공업, 대부분의 식품들은 다 연속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종합원가 계산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볼까요? 11번 문제는 뭔가, 다음 중 공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공손이 뭔가, 보통 이 공손은요, 종합원가 계산에서 주로 파트에서 주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공품이라는 것은 지금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을 우린 제공품이라고 그러는데, 제공품은 여러분이 재고자산에서 배웠던 것처럼 재고자산에는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이런 거 있다고 배웠죠. 이 제공품은 그 제품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만들고 남은 거, 그래서 다시 이어서 만드는 기초 제공품이 100개가 있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단기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한 게 400개가 있다면, 보통 우리는 이걸 갖다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했다 그래서 투입량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개수는 단위는 500개 정도가 지금 500개가 될 텐데요. 그죠? 500개가 돼야 된다는데, 그러면 나오는 것도 제품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투입한 것만큼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산출량이라고 불러요. 그럼 당연히 500개 만들 걸 넣었으니 500개가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기말 재고를 갖다가 기말 제공품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게 몇 개가 있나 봤더니 100개가 있더래요.
그러면 500개 만들 걸 투입해서 지금 기말에 제공품으로 남아있는 100개가 남아있다면 그러면 몇 개? 400개는 다 완성이 돼서 만들어졌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400개가 두 개 합치면 400개인데 400개가 완성이 돼서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 완성품은 350개밖에 없대요. 그럼 나머지 50개 어디 간 거예요? 나머지 50개는요. 지금 완성품은 제품이라는 거는 만들어서 이상 없이 판매가 가능해야지 되는데 지금 얘는 50개는 공손이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공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얘는 판매가 불가능한 불량품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가 계산에서 공손 이렇게 얘기하면은 불량품이구나. 완성은 됐지만 판매할 수 없는 불량품을 우리는 원가액에서 뭐라고 본다? 공손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수업할 때 뭐라고 얘기해놨나요? 사람이 공손하지 못하면 불량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기억하라 그랬었죠. 그래서 불량품이에요. 근데 이 공손은요, 크게 또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사용을 해요. 정상 공손. 불량품이긴 불량품인데 제조업을 하다 보니까 물건을 만들다 보니까 이 정도의 불량품은 보편적으로 나오더라. 제품이 1000개가 생산이 될 때 보통 10개 정도는 불량품이 나오더라. 예측 가능한 그런 공손, 불량품 걔를 우리는 정상 공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만약에 10개가 아니라 20개가 나왔다. 그럼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온 게 된 거죠. 걔를 우리는 비정상 공손이라고 불러요. 이 비정상 공손 개수만큼은 우리 영업과 관련돼서 발생한 것이 아닌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런 비용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여기 정상 공손 우리가 예측하는 범위 안에 있는 그런 불량품은요. 얘는 매출 원가 즉 판매한 것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요. 그래서 원가 내용에서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된다는 것까지 우선 이해를 한 다음에 이런 지식을 갖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자, 공손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찌꺼기를 말한다.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냥 요 문제에서 익혀놓으셔도 돼요. 작업 폐물이라고 불러요. 작업 폐물. 작업 폐물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보통 우리가 목재, 나무를 갖다가 켜면 톱밥이 나오죠. 이 톱밥이 작업 폐물이에요. 또 쇠붙이 같은 것도 썰다 보면 쇠밥이 나오죠. 쇠밥. 이것도 작업 폐물에 속합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공손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작업 폐물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거 찾으라 했으니까. 두 번째, 정상 공손은 효율적인 생산 과정에서 효율적인 생산 과정이라는 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정상적인 그런 생산 과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거 공손을 말한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 그걸 뭐라고 한다? 공손이라고 한다. 세 번째, 비정상 공손은 원가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여기 써놓은 거죠. 그 다음에 정상 공손의 원가는 원가에 포함한다. 이 원가는 매출 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손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요 페이지에서 요 지식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요 지식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다 맞추실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복습만 잘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우선 내용, 글자가 많으면 벌써 긴장되죠? 이건 내가 풀 문제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요, 요거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이해도 쉬워요. 먼저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설명부터 먼저 해드려 볼게요.
우리가 원가라고 하면 세 가지를 집계해야 된다고 얘기해 드렸었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세 가지예요.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는 추적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즉시 바로바로 집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조 간접비는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배부를 해줘야 돼요. 우리 제조업에서는 이 세 가지 원가를 집계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발생한 제조 간접비 얘를 갖다가 배부해야지, 이 세 가지가 집계돼야지 매출원가를 제조업에서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얘가 확정되지 않으면 손익계산서 모든 재무제표가 완성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제조간접비를 갖다가 우리가 집계를 해야지 되는데 배부도 해야 되고요. 보통 제조업에서는 1년 동안 지금 이 제조간접비가 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1년 동안 발생한 거 바로바로 그때그때 체크할 수 있으니까, 집계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제조간접비는 얼마를 사용했는지 실제 금액을 알려면 연말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월별 재무제표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제조간접비를 제품이 한 개 생산했을 때 제조간접비는 얼마를 배부하겠다고 연초에 미리미리 그 제조간접비를 갖다 예상해서 한 개당 얼마 이렇게 그 금액을 산출을 해놔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정 배부라는 말은 지금 실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조간접비를 연초에 제품 한 개 만들 때마다 얼마씩 배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미리 계산해 놓는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조간접비는 확정은 아니지만 실제로 사용한 것은 아니어도 우리가 예상으로 한 개 만들 때 제조간접비가 얼만큼 발생하더라, 요거를 예측해서 여기 여기 매출원가를 확정한 다음에 매 월별로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다가 제조간접비는 어차피 예상이기 때문에 12월 달 마지막 가게 되면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를 다 집계했다가 우리가 예상했던 제조간접비하고 비교해서 12월 달에 그 차액만 싹 조정을 해주게 되면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로 연 마감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연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정 배부 그러면 연초에 미리 한 개당 얼마씩 제조간접비를 배부해야지 라고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초에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 발생할 제조간접비를 먼저 예상을 해봐야겠죠. 1년 동안 제조간접비는 얼마 정도 발생할 거야. 우선 예상이에요. 제조간접비 예상. 그래서 그걸 예상, 예정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예상하고 있는 제조간접비 총액 발생할 거를 예상하고, 그다음에 여기 예정 배부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배부할 때 1시간 근무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할 때는 한 개당 얼마씩 배부해야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개수가 아니라 1시간당 얼마를 배부해야지 이렇게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예정 배부할 때 보편적으로 시간 갖고 배부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출제된 그 예시된 문제들 중에서는 이유는요, 실제 제조업에서도 개수당 배부하는 것보다 작업 시간으로 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정 배부 기준이라는 것은 이 발생한 제조 원가를 어떤 거 기준으로 배부할까, 그거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정 배부는 보통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분들한테 조업도라는 거 있죠. 이 조업도에 따라서 배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제품 한 개당 얼마씩 배부해야지 하면 얘는 생산량 갖고 조업도를 따질 수도 있다고 했었고, 두 번째
작업 시간을 가지고 조업도를 따질 수 있다고 그랬었고, 그다음에 기계 시간을 갖고서는 조업도 따질 수 있다고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죠. 어떤 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시험 문제를 냈을 때는 여기서 조업도 어떤 걸 갖고 배부 기준으로 삼는다, 이 얘기를 반드시 해줘요. 그래서 배부 기준은 다른 말로 조업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것만 갖고 요 설명 먼저 진행하고 다음 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서울은 직접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요 제조 간접비 예상했던 거 있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것도 뭘 기준으로 한대요? 여기서 배부 기준, 작업 시간 갖고 배부를 한대요. 그럼 우리는 작업 시간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요 예정 배부는 제가 연초에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제조 간접비 배부 문제에서 당해 연도 초 이런 말 나오면 이건 예정 배부예요. 예상 여기 나오죠.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예상을 하고 있는 직접 노무 시간은 바로 여기 배부 기준이라고 그랬죠. 여기 배부 기준 예상되는 거, 예상 배부 기준이 바로 예상 직접 노무 시간. 왜 이걸로 배부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예상되는 직접 노무 시간은 5만 시간이래요. 그러면 요 예정 배부 기준, 예정 직접 노무 시간 이렇게 바꿨으면 바로 이해가 되죠. 여기에 5만 시간을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조 간접 원가 예상, 제조 간접비 얘기하는 거예요. 제조 간접비 예상하는 금액이 얼마래요? 1년 동안 발생할 제조 간접비 예상한 금액 여기 있죠? 여기 250만원, 이 자리일 거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1년 동안 제조 간접비 발생할 금액이 250만원이라고 예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작업 시간은 5만 시간이라고 예상을 했을 때, 그러면 작업 시간 1시간당 얼마를 배부해야 될까 계산했더니 1시간당 50원이래요.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250만원 나누기 5만 시간 하면 1시간당 50원, 이렇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앞으로 제품을 만들 때 1시간을 사용하게 되면 제조 간접비로는 50원씩 배부해야지, 이렇게 계산을 해 놓은 거랍니다. 자, 그러면 한 달 지나가면서 실제로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되겠죠. 제가 그랬잖아요. 1시간 일을 했을 때 작업시간 1시간당 50원 배부한다고 우리가 약속했단 말이죠. 계산했으니까 이거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제품을 만들 때 실제 작업시간이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몇 시간이 발생했는지 실제 발생한 시간 거기다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5천, 그러면 금액이 얼마 나오잖아요. 근데 배부율 자체가 예상한 거고 예정한 거기 때문에 얘를 갖다 우리는 예정 배부액이라고 부르는데, 제조간접비를 25만원 배부한다는 뜻이에요. 자, 요 내용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1월달, 2월달, 3월달 지나가면서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시간들이, 작업 시간들이 발생을 했겠죠. 그 중에서 6월달 것만 얘기한 거예요. 6월에 제조 간접 원가 실제 발생액, 6월달 한 달 지내보니까 제조 간접 원가 예상한 게 아니라 실제 발생액이 30만원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연말에 가게 되면 실제 발생액하고 우리가 예상한 금액하고 비교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1년 기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그걸 한 거예요. 6월 달에 뭐 한 달은 알 수 있으니까 1년에 가서 몰아서 하지 않고 월별로 나누어서 했다고 보시면 돼요. 제조가 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 여기 제조간접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리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왼쪽 차변에다가는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라는 총계정원장 대변에다가는, 오른쪽에다가는 예정 배부액을 써서 비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실제 발생액은 30만원이라고 여기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다음에 또 뭐 가르쳐 준다 봐. 실제 직접 논문 시간이 5,000시간이래요. 뭐 실제 배부 기준이잖아요. 얘가 실제 배부 기준 어디 있어요? 요게 제품별로 실제 배부 기준 있죠? 그 시간이 5,000시간이래요. 6월 달에 실제로 작업한 시간이 5,000시간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조관잡비 1시간당 얼마씩 배부하기로 계산을 해놨어요. 1시간당 50원씩 배부하기로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작업시간이 6월 달에 5,000시간 했다고 하니까 1시간당 50원씩 곱하게 되면 6월 달에 제조관잡비 예정 배부액은 25만원이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정 배부액을 바로 여기다 써준 거예요. 계산해서. 그럼 실제 발생액 가르쳐 줬고 예정 배부액 계산해서 금액 구했고 여기다가 25만원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예요. 여기서 우리가 얘가 예정 배부 우리가 예상한 금액이에요. 예상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상한 금액이 실제 발생한 것보다 적어요? 많아요? 우리가 예상한 금액이 실제 발생한 것보다 적죠. 우린 그 용어를 뭐라고 부르냐면 과소배부라고 불러요. 과소배부 얼마가 적게 예상했죠? 5만원. 그래서 얘는 지금 6월 달에 벌어진 결과는 과소배부 5만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6월 달에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이 얼마냐가 물어봤죠? 배부 차이 요거 물어본 거예요. 배부 차이가 얼마가 적게 됐다? 5만원 과소배부 됐다. 그래서 여기 과대배부, 과소배부 있죠? 과소배부에서 5만원 얘가 답이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 문제는 여러분이 머리 아프다 쥐어뜯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 예정 배부율, 예정 배부의 요 공식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참 암기하라는 것도 좀 뭐한 게 여러분이 이 내용을 천천히 이해하면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예상한 거구나. 제조관잡비 예상 총 금액을 배부 기준 여기서는 지금 작업시간으로 했죠. 작업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당 얼마? 당연히 그렇겠지. 그 다음에 그거하고 실제로 발생한 작업시간 곱하면 그거 예정 배부액이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T자 그려놓고 이거 제조관잡비 왼쪽에는 실제 발생액 오른쪽에는 예정 배부액 써놓고 문제에서 여기 들어갈 숫자들을 다 가르쳐줘. 여기서. 그러니 여러분 요 틀만 알고 있으면 그닥 여러분들이 배우는 회계 원가 계산에서 제일 어렵다고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는 파트를 한 방에 끝내실 수 있다는 얘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저한테 수업 배우셨던 어떤 분이 대부분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원가 회계, 원가 계산 이 수업을 갖다가 원가 계산 수업 파트를 우리가 지금 회계 1급에도 제가 해놨어요. 회계 1급 수업 시간에도 해놨고 세무 2급 수업 시간에도 자세히 해놨어요. 얘를 갖다가 한번 끝장을 내보자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공부를 했대요. 수업 들으면서 차근차근. 그러고 나니까 원가 계산 문제를 틀리는 일이 거의 없더래요. 거의 다 맞춰요. 얘는 언제 더 빛을 발하느냐면 세무 2급 때, 세무 1급 때 재무회계는 뒤따 어렵지만 원가 계산, 원가 회계 문제는 난이도가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회계 1급 때 지금 공부하시면서 원가 계산 문제, 원가 그 파트에 가셔서 차근차근 제가 시간을 보니까 한 3일 정도, 4일 정도만 공부하면 거의 틀리지 않으실 거예요.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원가 계산 문제 다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부가가치세 세무회계 쪽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